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영월에 갔던 기억이 없는데 거기 있었던 이유. 믿으실지 모르지만 전 명절 때 영양군에 가면 무덤 옆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우는 걸 철칙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잠을 자든 안 자든 무덤 옆에서 밤을 지새우는 거죠.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달리 할 말은 없지만 그냥이죠. 그냥. 물론 이런 걸로 인해 담력을 많이 길렀다고나 할까. 그리고 전 특수부대 UDT 출신이고 막 제대하고 처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추석에 갔을 때 겪은 겁니다. 군에서 훈련받으면서 이미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가는 부을 대로 부었다고 할 수 있죠. 그날도 모여서 저녁 먹고 새벽 1시 다 잘 때 혼자 나와 후레쉬 들고 산으로 갔죠. 가로등도 거의 없어 1m 앞도 잘 볼 수 없는 어둠 속을 뚫으며 담배 물고 올라갔죠. 한 30분 정도 걸어간 것 같은데 앞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전방 8m 앞에서 누군가 있구나 하고 감지했죠. 역시나 80살 가까이 되던 지팡이를 잡고 걷는 부부정한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앞에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어디 가냐고 물어. 그냥 잠시 걷다가 들어가려고 한다고 대답했더니 할머니는 지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인데 할머니가 잘 찾아갈지 걱정이 되었죠. 그렇게 걷다가 산을 탔죠. 처음엔 경사가 그리 급하지 않아 뒷짐져도 큰 문제는 없었죠. 그러나 좀 더 올라가니 경사가 7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았죠. 손까지 짚어야 할 정도로 길을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거꾸로 가자니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올라갔죠. 한참 올라가다가 평평해지면서 길이 좀 닦아진 무덤이 나왔어요. 무덤 옆으로 길이 있더군요. 여기서 쉬다가 더 가자 싶어 자리에 앉아 일단은 쉬었죠. 담배를 피우면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노려보는 듯함을 느꼈죠. 후레쉬를 비추니 아무도 없었죠. 잠이나 잘까 하며 무덤 옆에 누워서 눈을 감았죠. 1분 정도 눈을 감고 팔을 뻗치다. 웬 나뭇가지 같은 게 거칠거칠한 게 있어서 반쯤 후레쉬를 비추니 할머니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UDT에 있을 때 수중 폭파 훈련 중 반쯤 부패가 된 어부 시체를 보고 기절할 뻔한 것과 마찬가지 공포를 느꼈죠. 할머니는 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 처음 볼 때와는 달리 기로애락 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그냥 가더군요. 지팡이 잡고 꾸부정하게 경사가 70도나 되는 산을, 그것도 산을 잘 타는 내가 한참을 올라온 산을 1m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치읓 같은 밤에 어떻게 올라오셨는지 지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5분 후 할머니가 갔던 그 길로 따라갔는데 세상에나 절벽이더군요. 아래는 그러니 산의 절반이 깎인 절벽이었습니다. 발 아래는 고인 강이었고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갔던 그 길은 절벽으로 통하는 길이었고 제가 그 길을 거슬러 갔기에 할머니는 딴 곳으로 가지 않으신 거죠. 할머니는 어떻게 된 걸까? 떨어졌다면 가진 물소리라도 들릴 텐데 어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오싹한 기분에 내려가야겠다 싶어 내려갔죠. 올라올 때 가지나 이런 걸로 표시를 해두었죠. 군대에서 충분한 훈련을 통해 위치, 방향 이런 건 눈 감고 가도 잘 찾아내는 정도죠. 올라올 때와는 달리 내려올 때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올라올 때 나뭇가지나 이런 걸로 충분하게 찾을 수 있게끔 해두었고 방향 감각, 별자리, 모든 육감으로 방향과 현재의 위치 이런 건 말했다시피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산하려고 그러는데 길이 없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올라오면서 부러뜨린 나뭇가지도 저절로 다시 붙어버린 듯 표시해둔 나무가 없더군요. 별자리를 보려고 하늘을 보았죠. 올라올 때 그 많던 별이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올라온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었습니다. 진짜 어디 다른 곳에 온 느낌이더군요. 제가 올라갔던 산에는 무덤이 서너 군데 있었죠. 통상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무덤을 찾으면 산다라는 말이 있죠. 무덤은 보통 정남향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풍수지리적 요인이라는 거죠. 아까 그 할머니 때문에 오싹했던 터라 등줄기가 시큰 거리더군요. 군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있는 곳의 위치 방향 모든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 육감으로 덤불을 헤치며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며 길을 만들면서 무작정 내려갔죠. 뒤에서 누군가 황급히 저를 쫓아오는 듯 했습니다. 목덜미에 서늘한 기운이 서리더군요.
순간 후레쉬를 비추니 하얀 속옷을 입은 여자가 있더군요. 할머니는 아니었는데 육감적으로 나이가 대충 30대 초반 되어 보이더고요. 엄청난 공포였는데 그건 약과였죠. 더 큰 충격은 플래시를 비추며 하체를 비추니 다리가 돌아가 있더군요. 그러니 상체는 나를 쳐다보는 상태에서 하체는 그 반대쪽으로 180도 틀어져 있더군요. 상체 팔은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감정을 뭐라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달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빨리 달려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내려갔는데 길이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내려가다 산이 더 비탈져 몸이 기울면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길이 나오더군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슨 인력에 끌리는 것처럼 몸이 자꾸 떨어지려는 쪽으로 쏠리더군요. 그러다 어둠 속에 누군가가 툭 쳐서 전 굴러 떨어졌죠. 굴러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말아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나무에 부딪히며 멈추었죠. 그때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군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 단련된 몸이라 그 순간에도 정신을 가다듬었죠. 그 순간 웬 여자의 비웃는 듯한 굉장히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의 울림이나 가청 영역을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죠.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이건 꿈이다 내가 지금 꿈꾸고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는 없다. 귀신이 직접적으로 인간을 터치하진 못한다. 스스로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리고 일어서 다시 걸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을 쪽으로 밑으로 낮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굴러 떨어지면서 플래시를 놓쳐버려.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더군요. 설상가상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반딧불이 번뜩이는가 싶더니 하얀 안개가 쌓이면서 시야가 트이더군요. 그러니 그 어둠이 좀 걷히면서 후레쉬 없이도 보였어요. 마치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의 그런 느낌처럼 말이죠. 그리고 곧 어떤 한옥집이 보이더군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가 싶어서 말이죠.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 한옥집 문을 두들겼죠. 이건 진짜 기억하기도 싫은 일인데 몸이 너무 오싹해요. 지금 글을 쓰면서도 그냥 로그아웃 해버리고 싶은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네요. 믿지 못하실 겁니다.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 분명히 겪었고 글을 씁니다. 근데 고향집 근처에 이런 집이 있었나 싶더군요. 요새 만든 한옥집과는 꽤 틀리더군요. 그리고 문을 두들겼는데 잠기지 않은 건지 문이 열리면서 눈이 부실 듯한 햇살이 쏟아졌죠. 문 밖은 짙은 어둠, 안은 환한 낮이었죠. 안을 들여다보니 웬 조선시대 집 같았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같이 장면이 넘어갔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또 같은 복장에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웬 여자가 머리가 엉클어져 있었고 심하게 맞은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말에 묶은 줄을 그 여자 팔에 묶더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여자의 비명소리. 그 여자는 양팔이 찢겨 말에 덜덜 끌려갑니다. 놀래 문을 닫았는데 손가락이 나무문에 끼었죠. 도망가려고 뒤를 보는 순간 방금 보았던 팔이 찢긴 여자가 절 노려보더군요. 그 다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절한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 보니 밝은 햇살이 비추더군요. 대낮인 것 같은데도 시계나 휴대폰이 없어 몇 시인지도 모르겠더군요. 머리가 띵하고 몸이 쑤시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나 손톱이 엄청 아팠습니다. 손톱을 보니 검게 물들여 있었고 손톱 주위 피부가 심하게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걸어갔습니다. 머리가 띵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군요. 한참을 걷다 보니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구멍가게에 들어가니 나를 보자 아줌마가 하는 말이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네 하며 뭐라 말을 한 것 같은데 머리가 띵한 상태라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줌마 여기 어디예요? 하고 물으니 또 한 번 놀랐죠. 영월이지 어디냐? 라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영월요? 경상도에도 영월이 있나요? 라고 물으니 아줌마가 혀를 끌끌 차면서 강원도 영월이잖아 하더군요. 그러고 전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이 아닌 집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검은 그림자를 따라갔더니 초등학교 때 살던 우리 집은 반지하였고 우리 집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옆주택가 창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창문 중에는 한 창문은 유난히 꽉 가려져 있었는데 내가 5년 동안 살면서 그 창문 쪽에 불 켜지는 것도 사람 인기척도 한 번도 듣지 못했었다.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할머니께 여쭤봤었다. 할머니, 저 집에는 사람이 안 살아. 왜 불도 안 켜지고 창문이 막혀 있어? 할머니 말씀하시길 그 집에는 정신이 이상 있는 한 아주머니와 예삐라는 시축이 한 마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아줌마가 미친 사람이라고 했다. 개구쟁이였던 나는 그 창문을 두들겨 보려 했으나 미친 아줌마라는 무서운 존재가 있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을 동원해 그 창문을 두들겨 봤다. 그런데 개 짖는 소리만 날 뿐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미친 아줌마도 일하러 다니나 싶고 재미도 없고 해서 일찌감치 접고 우리는 팽이치기, 따조 따먹기, 경찰과 도둑 등등 애들과 게임을 하며 뛰놀고 있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어느 토요일 저녁 어김없이 나는 이불을 덮어쓰고 토우 미스터리 극장을 보고 있었다. 1화 2화를 보던 중에 잠이 든 나는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잠에서 깨어났다. 반지하지만 가로등 불빛이 있어서 창문으로는 대문에서 집 현관문으로 통하는 통로가 훤히 보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짖는 개 2마리. 바로 우리 집 복도 너머로 붙어있는 창문에서 미친 아주머니네 강아지가 짖고 우리 집 대문에 있는 우리 집 개도 짖었다. 나는 우리 개랑 미친 아주머니, 개가 서로 짖는 줄만 알았다. 그때였다. 가로등불에 환하게 비추는 창문으로 검은 그림자 2개가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마치 한 사람이 앞장서고 뒷사람이 앞사람을 따라가듯이 2개의 짖음소리는 더욱더 커져갔다. 나는 무서웠다.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닌가? 아니면 귀신이 아닌가? 아침이 밝고 나는 여김없이 학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현관 밖 장독대에서 고추장을 퍼담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주워온 박스를 모아서 정리하고 계셨다. 나는 고추장 담고 계신 할머니께 할머니, 나 어젯밤에 귀신 본 것 같아. 할머니, 진짜 귀신이 있어? 귀신도 친구랑 같이 다녀? 라고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귀신이 세상에 어딨어? 귀신은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바로 미친 아주머니네 창문에서 아주머니가 나도 봤어, 어제 나도 봤어, 어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었다. 현관문에서 일하고 계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나까지 우리 모두 그 미친 아줌마네 창문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정적이 흐를 때 나는 가방을 지켜매고 실내화 주머니를 들고 대문으로 나서려는데 그 아주머니 내 걸음을 멈추게 하는 또 한 번의 말 한마디. 나도 어제 봤어. 2시에 봤어. 맞다. 어제 내가 자다가 깬 시간도 2시경이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등이 오싹하며 순간 오줌까지 나올 뻔했었다. 무서움을 아는 채 학교로 발걸음을 향했던 나는 대문을 빠져나와 모퉁이를 돌아서 가는데 나는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 이유는 즉 우리 집 현관문과 미친 아줌마 창문 사이에 지나갔던 검은 그림자 2개. 2마리 개의 짖음. 미친 아줌마의 음성. 마지막으로 우리 집 현관문과 미친 아줌마 창문 사이의 그 길 끝에 검은 그림자의 출발점으로 보이는 집이 상을 맞은 것이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초상등불을 보게 된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수영금지 계곡. 필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속도도 멋지고 무게감 있는 엔진음 소리 등 차도 좋아라 했지만 그때 당신 오토바이가 더 좋았다. 차가 없었던 필자로선 뽕 대신 달기라고 차 대신 오토바이를 사용했고 어디든 놀러 갈 때면 오토바이를 끌고 가곤 했다. 사건 2일 전 친구들과 커플 여행을 가기로 한 필자. 나의 여자친구는 유이였다. 필자는 진호. 친구들은 모두 자동차를 끌고 갔지만 난 아버지께서 쓰신다고 하셔서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나의 물건들은 친구의 차에 실어보내고 나와 유희는 친구 차 뒤따라서 여행을 갔다. 난 친구만 따라가서 그런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난 7번 국도와 36번 국도가 갈라지는 곳에서 살았다. 친구들은 내가 사는 지역까지 와주었고 이러쿵저러쿵해서 여행길에 올랐다. 내가 알기론 36번 국도로 간 걸로 기억한다. 바닷가로 갈 줄 알았던 여행길은 내륙 쪽으로 들어갔고 친구를 따라간답시고 당겼더니 매다기가 150 정도를 가리켰다. 무지막지한 속도다.
자동차는 사고가 나도 별 타격은 없겠지만 나로서는 사고 나면 즉사다. 나야 그렇다 치고 유희가 걱정이다. 난 일부러 속도를 낮추었고 그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속도를 올리기 바빴다. 차 안에서 뭐가 그리 신났는지 차가 흔들흔들거렸다. 난 속도를 올린 후 친구 차량 앞에 가서 일부러 브레이크를 살살 쥐었다. 친구가 눈치챘는지 속도를 줄이고 창문으로 빨리 가자고 곧 비가 올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비 오는 날 여행 가지고 한 거냐고 욕을 해댔다. 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빗방울은 나의 하이바에 하나씩 둘씩 묻히기 시작했다. 비가 제법 내려서 나는 친구에게 방수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니 일단 잠깐 세우라고 했다. 난 길가에 섰다. 친구도 따라 섰고 난 방수복으로 갈아입었고 방수복을 미리 유이 것까지 사둬서 다행이다 싶었다. 나와 유희는 옷을 다 입었고 다시 출발하려고 했다. 그때 친구가 레인 타이어로 교체한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약 5분 후 광폭 레인 타이어로 교체가 되었고 스피드를 내기 시작했다. 준아 빨리 가자. 앞이 안 보인다. 어둡기도 하고 말이야. 응 알겠다. 너 속도 탐지기 있지? 어제 달았지. 그럼 내 차 속도에 맞춰서 잘 따라와. 그건 직감으로 해도 돼. 언제 급브레이크 밟을지 모르니 조심해라. 빨리 가자. 가시거리 500m도 안 되겠다. 이리하여 시속 190에서 220 정도로 달렸고 한두 시간을 달려서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다. 그곳은 너무나도 믿기 힘든 맑은 날씨였다. 2일 전 2박 3일로 놀러 온지라 도착하니 시간이 벌써 6시를 가르치고 있었다. 나와 김주는 텐트를 쳤고 학상이와 이도는 불 지필 준비, 태기는 장작을 구하러 갔다. 여자아이들은 밥 지을 준비를 했다. 태기가 나무를 구해왔고 바로 불을 지폈다. 곧 날씨가 어두워졌고 깜깜한 밤에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하룻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다.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하고 등산을 하고 놀고 했다. 물고기도 잡고 물장구도 치고 낚시도 하고 그날 하루는 재밌게 흘렀다. 이때까진 아무도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다. 난 어두운 밤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나의 길을 뭔가가 가로막았다. 표지판 같았는데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서 라이트 기능으로 비춰보았다. 위험, 물놀이 수영 등 금지합니다. 난 그냥 지나쳤다. 이것이 사건의 계기다. 사건 10시간 전. 난 그 표지판을 무시한 채 마구 돌아다녔고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다. 비명소리는 우리 텐트 쪽인 듯 싶어서 텐트로 향해 엄청난 스피드로 질주를 해서 갔다. 도착하자마자 머리 숫자를 세어보았다. 9명 홀수다. 놀랄 거 없잖아. 나를 안 셌으니. 나를 포함해 10명. 맞다. 근데 그 비명소리는 뭐지? 야야, 아까 비명소리 못 들었니? 비명소리. 못 들었는데. 아시 소름 끼치게.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바람소리 아냐? 아까 바람 심하게 불더구먼. 바람소리는 아냐? 내가 바보냐? 차 타는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오토바이 타는 사람에겐 안 통해. 잘못 들은 거야. 신경 꺼. 여행의 마지막 날 밤 우린 캠프파이어를 하기로 했다. 커플들끼리 흩어져서 장작을 모았다. 5커플이 모으니 금방 산더미처럼 모였다. 난 오토바이의 기름을 조금 빼어 밑 둥지에 있는 나무에 묻힌 뒤 점화를 했다. 순식간에 홀을 타올랐다. 기타를 들고 와 노래도 부르고 신나게 게임도 하고 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게임이 다 끝나고 술 파티를 하려고 했으나 술이 없어서 인근 마트에 술을 사려고 갔다. 다 가면 텐트가 위험하고 혼자 가면 혼자 가는 사람이 위험했기 때문에 나와 김준 둘이서만 갔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소주 한 박스, 맥주 한 박스 과일과 과자, 통닭 족발 등등 여간 25만 원어치를 사서 텐트로 향했다. 아직 장작불은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술과 음료수 먹을 것을 차에서 내렸다. 슬슬 술을 먹기 시작했고 얼마쯤 마셨을까? 10명이서 그걸 다 먹었다. 모두 다 취한 대로 취했고 여자들은 남자친구 옆에 기대서 자고 있었다. 난 그럼 유희가 이뻤다. 텐트 안에다 여인 4, 5명을 눕혀재웠다. 남자들 5명이서 남은 술을 계속 먹기로 했다. 옛날 일들, 지금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그때였다. 아, 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난 기겁을 하며 텐트에 가보았다.
우리 여인네는 꽃까지 골면서 잘 자고 있었다. 또 한 번의 여자 기명 소리. 난 머리로 되새겼다. 어디서 났는지 탐지를 했다. 난 이도와 김준을 데리고 소리 난 곳으로 갔다. 이게 웬일일까? 우리 텐트에서 불과 200m 옆에 있는 텐트가 꼭 빈집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사람이 있나 없나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텐트 안에 사람이 있는 듯했고 난 가서 보았다. 누워있는 사람의 몸을 유심히 보았으나 타박상이나 상처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입엔 거품을 물고 있었고 눈은 뒤집힌 상태 숨은 붙어있는 듯했다. 바로 구조대에 전화를 했고 정신을 잃지 말라고 싸대기를 계속 후렸다. 10분 후 구조대가 왔고 그중 한 분이 우리 보고 조심하라고 하셨다. 무슨 말인진 몰라도 왠지 불안했다. 나와 이도, 김주는 텐트로 돌아왔는데 학상과 태기가 없었다. 남자들이 자는 텐트에 들여다봐도 없었다. 이놈들 여인네 텐트에서 자는 건가 싶어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여인네 텐트를 들여다봤다. 내 눈에 의심을 하게 되었다. 분명 여자들은 다 있었고 학상과 태기는 보이지 않았고 텐트 안엔 사람 형체를 한 또 다른 뭔가가 있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눈을 비비고 들여다보았다. 이번엔 그 물체가 투명해졌다. 나는 친구를 불러 텐트 안을 좀 보라고 뭔가 있지 않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있긴 뭐가 있냐며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태기와 학상이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우리에게 달려왔다. 학상이와 태기는 빨리 철수하자고 했다. 내가 혹시 너도 뭔가 느낀 거냐고 물으니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대충 짐을 챙기며 떠날 준비를 했다. 순식간에 물건은 다 실었고 여인네들도 한 명 한 명 다 실었다. 친구는 내게 정신 집중해서 잘 따라오라고 말한 뒤 출발했다. 이렇게 해서 차량이 먼저 내려가고 난 뒤따라 내려왔다. 난 후방 미러를 주시해 가면서 따라갔다. 어두운지라 아무것도 안 보여서 후방 센서와 후방등을 켰었다. 내가 후방등을 왜 켰을까? 순간 내 오토바이 뒤에 손이 하나 매달려 있었다. 그것도 왼손. 아, 뭐야. 야, 괜찮아. 진호야. 서지 말고 달려. 존나 밝다. 난 후방등을 꺼버렸다. 끄고 미러를 중시해서 보니 그 자리에 손이 없었다. 다시 켜보니 있었다. 불을 끄니 없고. 이거 완전 사람 환장하고 발택될 노릇이다. 난 무서워서 후방등을 끄고 달렸다. 얼마쯤 달렸을까? 아스팔트 도로가 나왔고 김준은 좌회전을 했다. 나도 따라서 좌회전을 했고 김준은 무작위로 엑셀을 밟았다. 나도 있는 까짓것 당겼다. 김준의 차량과 나의 차의 부스터가 펑펑 터졌고 난 후방등을 켰다. 시속 250이 훌쩍 뛰어넘은 속도인데도 손이 아직까지 있었다. 손을 계속 쳐다보니 힘이 빠져 떨어질 것만 같았다. 붙은 손을 떼내려 속도를 내다보니 앞장서게 됐다. 앞장을 서는 순간 뒤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호야, 네 오토바이 뒤에. 알아, 눈치챘었어. 그것 때문에 당기는 거야. 떨어질 수도 있잖아. 나의 매다기는 300을 넘은 지 오래였다. 그래도 아직까지 붙잡고 늘어져 있는 정체 모를 손. 그때 기름 알려주는 매다기가 수치로 바뀌면서 기름량을 보니 불과 5리터밖에 남지 않았었다. 다행히도 앞에 주유소가 있었다. 난 그곳으로 들어가 기름탱크에 가득 넣고 이 차에도 가득 넣었다. 난 무서워서 주유소 아저씨에게 오토바이 뒤에 뭐 달려있지 않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아저씨는 너희들 X계곡에서 왔냐고 물어왔다. 난 주유소 사장을 통해 모든 걸 알게 되었다. 다 듣고 나니 겁이 없던 나의 친구들도 겁에 질린 상태였고 무서워서 오토바이 옆에 가기도 싫었다. 차에는 여자들만 덩그러니 있어 더 불안했다. 혹시나 여자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난 오토바이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자동으로 시동이 걸렸다. 난 놀랬다. 친구는 리모컨으로 시동을 건 거냐고 내게 물었지만 내 오토바이 키는 오토바이 꼽혀 있었다. 너무 무서워졌다. 우리는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무조건 달리기로 했다. 주유소 아저씨는 내 오토바이에 그 귀신이 앉아서 시동을 건 것 같다고 했다. 난 상상을 해버렸기에 겁에 질려버렸다. 난 기독교다. 몸에 십자가를 항상 지니고 다닌 터라 약간의 무서움은 뿌리칠 수 있었다. 속으로 기도를 해가면서 오토바이에 손을 얹었다.
살며시 시동이 꺼지고 난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부랴부랴 내가 사는 지역까지 왔다. 얼마나 달렸을까? 난 시계를 보았다. 아직 3시 22분이다. 해가 뜨려면 적어도 2~3시간은 버텨야. 또 얼마나 달렸을까? 시계를 보니 3시 25분이었다. 엄청나게 달려온 것 같았는데 아직 3분이라니. 뭔가가 믿기지 않았다. 갑자기 친구가 아까 거기로 다시 가자며 뭔가 두고 온 느낌이라고 했다. 사실 나도 계속 찝찝한 뭔가 놔두고 온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이었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놔두고 온 기분. 생명이랄까? 영혼이랄까?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다시 무모한 일을 시작했다. 지나온 길을 아무리 달려도 아까 주요했던 주유소는 보이지 않았다.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 계곡으로 달렸다. 그 계곡에 도착하는 순간 난 놀람에 극치에 다다랐다. 내 눈을 의심했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보았단다. 엄청난 수많은 투명한 물체들. 난 영혼이라고 생각했다. 난 거기에 성경책을 놓고 찬송을 불렀다. 다른 애들은 몰라도 나와 학상이는 기독교다. 같이 찬송을 불렀고 얼마나 불렀을까. 영혼들은 하나도 없었다. 근데 얼핏 보기로 우리 여인네들의 얼굴을 한 영혼도 있는 것 같았다. 날이 밝아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난 문을 열어서 여자들을 보았다. 모두들 무서웠다는 듯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일어났다. 그녀들은 밤새 무엇을 보았을까? 내가 본 우리 여인네랑 닮은 영혼들은 우리 여인네들이었을까? 유희는 일어나자마자 나에게 달려와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다. 난 유희를 데리고 어젯밤에 보았던 표지판으로 가보았다. 위험. 물놀이 수영을 금지합니다. 내용 문구 밑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험. 이곳은 엄청난 사람이 죽은 곳이므로 수영과 물놀이를 금지하며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막은 곳입니다. 놀러 오신 분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내가 어제 자세하게 다 보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